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무기가 생겼습니다. 지대지 미사일인데요. 마4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아주 빠른 속도의 초음속 지대지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 아니고 탄도 미사일입니다. 400km나 날아가는 미사일인데 이걸 가지고 주말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 세 군데 이상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미사일이 내리꽂히는 동영상까지 공개가 됐는데 같이 보시도록 하겠고요. 또 일부에서는 또 러시아가 요격에 성공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튀르키예가 에르도안 대통령 재선에 성공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거의 국뽕 정치를 해왔는데 그 국뽕 정치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고 러시아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내용도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였고 또 북한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미국이 이달 중 전략 원잠을 한국에 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기 위한 미군 정찰기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 정찰기 활동이 증가하자 북한이 격추 위협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 한반도 일대에서 미군 정찰기 활동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도발적인 정탐 행위로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도발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북한 국방성이 7월 10일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국방성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내보낸 경고문을 통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작전 지역에 전개된 각종 공중 정찰 수단들을 집중 동원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적대적인 정탐 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이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미군 정찰기 RC-135U, U2S와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동서해상을 비행하며 공중 정탐 행위를 했다라며 특히 조선 동해에서는 몇 차례나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 킬로미터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영공까지 무단 침범하며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공중 정탐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1969년 미 해군 EC-121 정찰기를 청진시 남동쪽 150km 공해상에서 미그-21 전투기로 격추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미군 정찰기는 북한 영공과 멀리 떨어진 공해상에서 통상적인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위협에 합참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미군 정찰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한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이 미군 정찰기에 대한 격추 시도를 하면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시대가 바뀐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네, 미군 정찰기 컴뱃센트 RC-135U 그리고 U2야 매일 나르는 거고 오산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글로벌 호크 그것도 매일 나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지금 계속 우리를 정탐하고 있는데 아주 유례없는 빈도로 정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번은 동해 쪽의 북한 영공을 조선 영공을 침범했다. 여태까지 몇 번은 봐줬는데 앞으로 계속 봐주리라는 보장은 없다. 격추될 수도 있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게 사실이냐? 사실일 리가 없죠. 영공은 영해부터 시작해서 그 위까지 우주까지를 영공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해라고 하면 한 20여 킬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20여 킬로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죠. 왜? 가면 미사일 맞는데. 그래서 아마 북한은 동해상의 NLL을 넘어온 것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영공 침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969년 이 EC-121 정찰기, 이건 청진 앞바다, 물론 앞바다는 아니고 150km 밖에서, 즉 동해 쪽으로 들어갔죠. NLL을 넘어갔죠. 그런데 여기는 국제 통상 항로고, 그래서 동해 국제 통상 항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블라디보스톡 인근으로 해서 미국 가고 할 때 다 그쪽 항로 타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해 북쪽으로 가죠. 그 길을 왔다고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 이스-121은 청진 남동쪽 150km 공해상에서 격추가 됐는데 이때는 이 정찰기를 호위하는 전투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 전자전으로 미사일을 제밍해서 떨어뜨릴 능력 이런 게 없었죠. 지금은 뭐 북한이 미사일을 어떤 미사일을 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호위 전투기가 있다면 요격할 수 있고 호위 전투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 전략 정찰기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자전 능력이 좋죠. 그래서 이 지령 유도 방식의 미사일 이런 것들은 다 제밍해서 엉뚱한 대로 날아가게 만들 수 있으니까 뭐 공격해봐야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그 후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라는 경고를 제가 김정은이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미국 정찰기의 통상적인 대북 정찰 비행 경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뭐 남쪽에서 오키나와나 괌에서 날아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상으로 들어와서 한반도 남쪽 그 휴전선 남쪽에서 이런 식으로 횡단을 하면서 정찰을 하는 이런 패턴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와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영해선이 있어요. 해안선에서 20km 이게 영해선인데 어디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웃기는 소리죠.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이 억지 여기에 속는 또 좌파들이 또 있겠죠. 저보고 뭐 좌파 뭐라고 한다고 너는 그 극우냐 넌 또 친일이냐 이러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데 얻는 것이 왜 없습니까? 안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얻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한미일 연합 방위력이 향상되면서 어마어마하게 향상되는 그 이익이 있습니다. 좌파들의 눈에는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가 보이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 이겁니다. 갑자기 또 좌우로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때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먹으며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예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옛 친구의 뒤통수를 강타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흑해에서 튀르키예 해군과 러시아 해군이 대치하거나 충돌하는 상황도 연출될 것 같습니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7월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 측의 흑해 곡물회랑 이니셔티브 연장 거부를 비판하며 러시아 측에 연장 의사를 통보했다고 복수의 튀르키예 매체들이 현지 시각 7월 9일 보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7월 8일 이스탄불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여러 선물을 제공했는데요. 회담 직후 현지 언론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노선을 바꿨다는 평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T-15 프르트나 자주포 등 무기 추가 공급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러시아와의 약속을 깨고 아조스탈 수비대 지휘관들을 석방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줬는데요.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지지 의사까지 밝히면서 크렘린을 격노하게 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는 7월 17일 만료되는 흑해 곡물회랑 이니셔티브의 연장 의지를 밝히면서 한 달, 두 달 연장할 것이 아니라 3개월씩 연장해야 하고 한 번에 2년 정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러시아 측에 관련 압박을 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해상 봉쇄로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하자 유엔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튀르키예 해군을 동원해 곡물회랑 보호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오는 7월 17일 종료되는 곡물회랑 이니셔티브 연장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 언론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흑해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푸틴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라고 자평하고 있는데요. 오스만 제국 부활과 튀르키예 강대국론을 주장하는 에르도안의 이른바 국뽕 정치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르도안 대통령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의 막스 에어쇼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푸틴이 지갑 꺼내서 돈 계산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친밀한 이런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그때 아이스크림 판 여자는 요원이었죠.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판 여자는 뭐 어디 요양보호소 가도 옆에 서 있고 어느 행사에 가나 옆에 서서
그 요양보호사인 척하고 또 여기 가서는 아이스크림 판매원인 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래서 경호원이다. 그래서 이것도 쇼였다. 그래서 뭐 이 좌파 전체주의자들은 이 앞에서 아주 뭐 자상한 척 하면서 뒤로 다 가식적인 연기다 하는 것을 동영상 막론하고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완전히 지금 통수를 세게 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쳤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리우폴에서 최후 항전을 했던 아조스탈 공장에서 수비하던 수비대 지휘관들이었어요. 해군 육전대 지휘관들하고 지역 그 예비군 지휘관들, 그 사람들을 이제 뭐 최종적으로 이제 항복을 하면서 러시아가 잡아가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잡혀가면 사형 아니겠습니까? 그때 러시아가 완전히 그냥 악에 맞춰 있었죠. 몇 달을 거기서 희생을 했으니까 그걸 이제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나서서 그 지휘관들 내가 좀 보호하고 있겠다. 그 대신 이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보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체면 봐서라도 나에게 좀 보내달라 해서 튀르키예 데리고 간 겁니다. 대단히 잘했죠. 그래서 뭐 감옥에 넣고 이건 아니고 주택에 살면서 가택연금식으로 뭐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튀르키예 방문을 하니까 풀어줬어요. 그래서 전용기를 타고 같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줬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 아마도 예상컨대 다시 전선에 복귀해서 지휘관으로 뛸 수도 있겠죠. 또 조만간 이 마리우폴 탈환 작전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때 탈환 작전의 지휘관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푸틴을 자극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러시아가 약탈을 하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달러로 지금 국가를 유지하고 또 무기를 사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흑해에서 해상 봉쇄를 했었죠. 그걸 튀르키예, 터키가 무슨 짓이냐? 이거는 인도주의적 차원, 세계 식량 가격 안정 차원에서도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유엔의 그리고 국제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튀르키예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오데사를 비롯한 이 해안에서부터 이렇게 지중해 나갈 때까지 우리 튀르키예 해군이 호송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만약에 건드리면 나하고 전쟁하는 것으로 간주할 거야. 자, 이렇게 된 거죠. 아주 잘한 겁니다. 그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연장을 하는데, 이제 7월 연장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못하겠다. 라고 러시아가 왜? 자꾸 이제 식량 수출해서 돈을 버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라고 하는 걸 튀르키예가 무슨 소리냐? 이제 한 달씩 이거 말고 찌질하게 한 달씩 하는 거 말고 석 달씩 연장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2년씩 하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이 튀르키예 언론들이 야, 이 봐봐. 러시아가 이 정도 나갔는데도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흑해를 지배하고 흑해를 통제하는 이 국가가 러시아가 아니고 튀르키예잖아. 이런 제대로 된 국뽕을 지금 빨고 있는데 그건 아주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흑해 함대가 강하냐? 튀르키예의 해군이 강하냐? 지금 흑해 함대는 뭐 모스크바만 박살나버리고 또 여러 군함들 타격받고 해서 지금 있는 그 군함들 해봐야 한두 척의 방공 능력이 있는 군함, 그 외에는 없죠. 그래서 튀르키예는 미국으로부터 과거에 올리브 하자드 페리급 같은 이런 중대형 구축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독일로부터 메코급 호위함 이런 것들 도입해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 해군이 훨씬 강하다. 흑해 함대보다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튀르키예 언론들이 기분 좋은 거, 그건 이해가 좀 가고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국뽕 마케팅이 아주 긍정적인 이 결과로 발현되는 이런 기현상을 기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대 사거리 400km에 달하는 지대지 미사일을 러시아에 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7월 9일 러시아 본토 여러 곳에 우크라이나가 쏜 지대지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무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7월 9일 케르치 대교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으며 러시아군이 지대공 미사일로 모두 요격했다고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반도 수장이 밝혔습니다. 악쇼노프는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케르치 대교를 향해 날아왔지만 러시아 방공망이 이를 모두 격추했고
요격 과정에서 교통이 통제되면서 약간의 교통 체증은 있었지만 사상자는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거의 동시에 케르치 대교, 브란스크, 로스토프 지역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스톰 섀도우가 아닌 SA-5 지대공 미사일을 개조한 지대지 미사일로 확인되었습니다. 1967년부터 소련군에 배치된 고고도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SA-5는 S-200으로도 알려진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길이 10.6m, 발사 중량 7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미사일은 217kg의 탄두가 내장돼 공격력도 상당히 강합니다. 이 미사일은 지대공으로 사용했을 경우 최신 버전은 300km의 사거리를 발휘하는데요. 이를 지대지 미사일로 전환해 운용할 경우 400km급의 사거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측 오신트 소식통들은 브란스크와 로스토프에 떨어진 우크라이나 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스톰 섀도우가 아닌 SA-5로 확인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다량의 판치르 시스템으로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케르치 대교 상황과 달리 브란스크와 로스토프 지역은 미사일 피격으로 인한 시설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시절 배치된 대량의 SA-5가 있었지만 미사일 노후화에 따라 해당 장비들은 지난 2013년 전량 퇴역한 바 있는데요. 최근 공격에 사용되고 있는 미사일들은 퇴역 후 보관했던 미사일들을 지대지 미사일로 개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SA-5를 본격적인 지대지 미사일로 운용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시스템 파괴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요격하기도 까다로운 마하4의 초음속 지대지 미사일의 등장으로 러시아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케르치 대교를 향해서 아주 빠른 속도의 미사일이 날아왔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아조프해 건너편의 로스토프 지역, 그리고 체르니우 북쪽의 브란스크 지역, 그러니까 뭐 북쪽, 동쪽, 남쪽 다방면으로 그냥 미사일이 날아왔는데 그 미사일이 뭐냐? 갑자기 빠르네 이게. 스톰 섀도우는 마하 1이 안 되는 아음속 미사일인데 이건 초음속 마하 4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23년 7월 9일 케르치 대교 인근에 있는 판칠 S1 지대공 미사일이 연속 발사돼서 요격을 하기 위해서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건데 동영상 짧으니까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높이 솟아오르는 이 판치르를 보시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높이 올라갔다는 것은 스톰 섀도우가 아니죠. 스톰 섀도우는 뭐 지면에 쫙 깔려서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높이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정도로 높이 올라갔다는 것은 러시아 주장대로 스톰 섀도우가 아니라 고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이다. 그러면 고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뭐냐? 탄도미사일이죠. 탄도미사일은 탄도비행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고도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그 미사일이고 판치르가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미사일은 없다. 그 말은 요격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되겠고 이 S-200, SA-5는 북한도 두 개 포대를 가지고 있죠. 황해도에 하나, 원산 지역에 하나 이렇게 두 개 포대를 가지고 있어서 교대로 이 레이더를 켜면서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는 북한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보시다시피 대단히 큽니다. 전봇대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SA-5와 비견되는 우리 자유진영의 미사일이 나이키 미사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나이키 미사일이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로 우리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은 그 나이키 미사일에 비견되는 장거리 미사일로 이 SA-5를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면모일신했고 그런데 이 SA-5는 지령 유도 방식이 아주 낙후된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냉전 시대 때 소련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소련 아니었습니까? 그 건너편에 바로 터키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서쪽에 있는 루마니아, 남쪽에 있는 불가리아, 그 건너편에 있는 알바니아 전부 공산 진영이었죠.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완전히 그냥 자유진영의 최선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과거 소련이 어떤 그 나름대로 자유진영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겁났던 이 자산은 서독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그리고 남쪽의 터키에서 북쪽으로 모스크바 쪽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SA-5를 대량으로 쫙 깔아놨던 겁니다.
터키에서 모스크바로 쏘는 미사일을 중간 요격하기 위해서. 그거 이제 냉전이 해체고 나니까 우크라이나가 자기네들에게 대량으로 있는 거 우크라이나 소유가 되었고, 그런데 너무 구닥다리 미사일이니까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놨고, 그걸 지금 이제 러시아가 S-300,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S-300을 지대지 용도로 쓰는 걸 보고, 아니 저 사거리 150km짜리를 지대지로서 저 미국이 에이테킴스 달라고 해도 미국이 안 주니까 그럼 우리 이거나 꺼내서 한번 써보자. 이건 400km나 날아가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때린 거예요. 그래서 브란스크, 체르니우 북쪽의 러시아죠. 여기서는 지금 제대로 타격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영상. 쫙 내리꽂히면서 큰 화염 폭염이 생기는데, 이거는 요격을 못했죠. 왜? 여기는 중요 지역, 케르치대교 같은 아주 전략적인 중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요격 시스템들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격에 성공했다. 그러면 이 위력은 어느 정도냐? 217kg의 탄도니까 미국으로 치면 하푼 미사일, 하푼이 225kg의 탄도예요. 하푼 함대함 미사일을 때린 거, 그거하고 비슷한 위력이다. 꽤 괜찮죠. 그래서 이 미사일이 과거 냉전시대 때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앞으로 러시아가 400km 마하 4의 속도로 날아오는 이 탄도미사일, 원래는 지대공이지만 지대지 용도로 쏘는 이 탄도미사일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겠다. 우크라이나 아이디어 좋았어요. 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